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벌써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주말 내에 조금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오미크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세 보이긴 했지만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은 연준의 FOMC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11월 CPI 지수가 6.8% 급등하면서 가장 40년 만에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일 발표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드리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바이러스 가고 페드 온다입니다. 시장은 여태까지 오미크론 변동성에 좀 집중했다면 이번 주에는 연준 FOMC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주목할 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보다 득이 많을 2022년, 내년도에는 건설 업종이 조금 더 풍부한 득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일지 이 부분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월요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FOMC 시선 집중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FOMC 회의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12월 FOMC가 중요한 이유가 이번 달에 결정되는 이 통화 정책이 내년도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좀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매달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테이퍼링 규모를 좀 늘리면서 매달 300억 달러까지 축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좀 가속화가 되고 또 금리 인상도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일단 우선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FOMC 그리고 그 페드 미 연준과 FOMC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여부였는데요. 재임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스탠스, 사실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상당 부분 불안하게 만들어 왔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지금 현 연준 의장이 재임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유지해 왔었던 그 연준의 정책, FOMC의 정책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그동안 파월 의장이 시장과 소통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시장 내 소위 말하는 시장의 서프라이즈성, 어떤 그 서프라이즈성 발표는 없었다라는 점. 테이퍼링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것도 매우 자주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소통을 계속해서 사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그들의 정책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이미 지금 이소연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테이퍼링의 조기 종료. 지금 현재는 월간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있지만 내년 1월 정도부터는 매월 300억 달러 정도를 축소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지난 10월 달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 내년 6월 달에서 내년 3월 달까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지금 현재 시장 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테이퍼링 종료가 3월 달에 종료가 된다라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준비 이미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의료의 충격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일단 그 이벤트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도 FOMC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이 속에서 과연 그동안 시장과 소통을 안 해왔던 부분들이 발표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때까지 시장에 던져왔었던 메시지의 분위기, 정도, 이 수준을 넘어서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시장은 다소간 좀 불안해하고 있는, 일단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이 부분을 크게 넘어서거나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 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어떤 그 발표 내지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흔들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이번 12월 FOMC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수연님께 말씀해 주시죠. 내년 방향성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그 이야기는 계속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은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의 조건, 현재의 기대감 속에서 그대로 어떠한 충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을 것이다라는 점. 단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또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죠. 보이게 되면서 다시금 FOMC에 실질적으로 그 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을 앞당기게 조기 종료시키게 할 만한 어떤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부분 속에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물가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용 부분 역시 주목해야 될 것이다. 세 가지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FOMC의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용과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은 계속 긍정적인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시장을 불안하게, 그리고 다소간 FOMC로 하여금 이 부분을 그 금리에 대한 결정, 통화에 대한 결정 부분을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소비 지표에 대한 관심,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는 부분, 조기 종료라는 부분 외에 연말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그 16일 날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속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한 가지.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 대한 조건부로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공급망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문제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경제 그리고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아마 그 평가에 대한 발표 있을 예정이니까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챙겨야 될 부분,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그 단순한 과반을 넘으면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법안을 이미 고쳤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수 중에서 과반만 넘으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미국 디폴트 리스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난 2009년이었죠. 그때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 급격한 하향이 있었습니다. AAA에서 AA 플러스로 S&P 500, S&P 4가 신용등급을 급작스럽게 하향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이 미국의 이런 그 디폴트 리스크와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발됐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큰 신용등급의 하향은 상당 부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어떤 그 의회 법안을 이미 고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어떤 그 출회 가능성. 근데 이 부분은 1월이 되면 다시금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량이 출회됐다가 그 기준일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금 매수에 나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그리고 1월 초부터 이게 바뀌게 되는 그런 양상 생기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배당 관련 선현물. 배당 차익 거래와 관련된 부분. 지금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다. 근데 이것 역시 1월이 되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양상.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배당 차익 거래 현물 순매수. 그러면 최근에 지금 지난주만 보더라도 개인은 1.4조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1.5조 원 정도 순매수, 주간 단위 누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나타나는 점, 이런 부분들이 꼭 비단 시장의 흔들림, 시장의 변동성, 미래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런 수급 상황, 이벤트에 따른 이슈에 따른 수급 상황이 개인 순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현물 매수, 선물 매도라는 배당 차익 거래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꼭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 상황을 비관할 일도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낙관할 일도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개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차익 거래에 대한 순매수 부분이 1월이 되면 차익 거래에 대해서 다시금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돌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FOMC 회의와 관련해서 좀 짚어드렸고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항상 있는 문제, 뭐 배당 차익 거래라든지 양도세 문제 때문에 수급 쪽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발적인 현상이고 1월엔 다시 이 차익으로 빠져나간 매물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스태그플레이션 부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타나면서 지금 경기 회복세가 좀 소비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좀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일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이런 지표에 따라서 또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좀 우리 시장에 어떤 악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원래 순서대로 보면 생산자 지표가 먼저 발표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자재를 사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니까 생산자 지표를 먼저 발표를 하고 소비자 지표를 나중에 발표해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소비가 더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에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 일단 소비자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생산자 물가 지표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네. 문제는 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크게 나오게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생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소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생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많이 더 영향을 주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감내를 하지 못하고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트 푸시라는 요인,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서 원가를 나의 제품가에 반영시키는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있고요. 비용을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디맨드 풀이라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가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디맨드 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상은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단 코스트 푸시가 조금은 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급망 그 대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급망 대란과 유통망 대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코스트 푸시 요인이 디맨드 풀 요인보다 조금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디맨드 풀, 소비가 개선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네. 코스트 푸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한 가지 더 작용을 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 자체를 좀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디맨드 풀과 코스트 푸시, 어떤 쪽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될, 14일에 발표될, 내일 저녁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표에 시장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주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 6.8%였죠. 40년대 최고치였고,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4.9%로 30년 내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이 아마도 지난주에 CPI에 이렇게 40년대 최고치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시장이 이러한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랄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났음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둔화, 오미크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경제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이 경제 개선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키고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발표될, 내일 저녁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만에 하나 조금은 좀 시장의 전망치,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전월 대비해서 약 0.6%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능가하게 돼서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시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변동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주 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먼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들로의 영향은 아마도 우리 시장은 대다수가 IT와 바이오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미국에 비해서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미국의 15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모레 저녁인데 수입물가 지수, 그 수입물가 지수의 발표 역시 생산자 물가 지표, 다음 달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동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내년도 지금 이제 12월 사실은 12월 이제 FOMC가 끝나게 되면 12월 연말까지 상당 부분 조용한 시장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정도 돼서야 이제 다시금 시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 FOMC가 끝나고 나서 이번 연말 결국은 2022년을 대비한 그런 나의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 조용한 상황 속에서 정중동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놓고 12월 중후반 시장을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1월과 3월 이슈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 1월 신년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배당락과 대주주 회피 물량의 유턴이 있습니다. 수급 개선과 관련된 수급에 지금 이렇게 의존하는 수급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월 정책 효과 결국은 수급 개선과 수급 개선과 배당 이런 부분 그리고 정책 효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수급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대주주 양도세의 유턴 그리고 배당락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주가의 배당 주식들의 주가 회복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린 테마주,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테마주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 테마주로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3월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 우리나라 빅 이벤트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FOMC의 금리 인상 이슈가 점점 3월에 다가갈수록 초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와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관련 업종군들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원자재랄지 기계 소재랄지 아니면 금융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네. 점.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변동성 부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대비해야 될 큰 네.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이라는 단어를 좀 써주셨는데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에 대한 물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와 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 섹터가 흔들릴 수도 있음을 좀 시사를 해주셨고 이번 달에 내년도 1월과 3월에 있을 이벤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 시장 전망이 좀 궁금한데 아마도 또 박스권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네. 테이퍼링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조기 테이퍼링 종료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이미 시장 전망치는 절반을 넘어서는 56%로 최근 서베이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이미 채권 시장은 이에 발맞춰서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지는 그런 양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의 40년대 최고치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던 미국 시장 생각을 좀 해보면 다우지수가 0.6% 상승 그리고 S&P 500이 0.95% 상승 나스닥이 0.73% S&P 500이 조금 더 높은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이유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대형 업종 대표주들 다우에 있는 30종목은 업종 대표주이긴 하지만 네. 시장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S&P 500 지수가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의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S&P 500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그러면 결국은 시장 내 업종 대표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가장 큰 것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상당 부분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 그렇죠. 갑자기 나오는 재료가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사실은 시장과의 소통, 사전적인 소통을 상당히 네. 잘 해왔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오히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막상 이벤트가 임박하고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일 저녁, 모레 저녁까지는 시장 관망 양상에 나타날 가능성 네.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제 그 시장 내년을 대비한 이제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뭐냐 하면 대형 경기 민감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 표를 계속 보시면요. 기술주와 리오프닝 중심의 상승. 여기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나오는데 테슬라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가의 상승률이 더 2배 가까이 나타났고요. 포드 자동차 1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부분은 경기 개선과 관련된 내구 소비재, 자동차는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입니다.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주식의 상승이 크게 돋보이는 하루였다라는 점. 리오프닝과 경제 재개가 맞물렸다라는 네. 이 이야기는 거꾸로는 뒷배경에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은 테슬라와 포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를 보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테슬라보다는 포드 변해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이 부분에 내구 소비재라는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더 큰 반향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대형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도체, 자동차, 은행,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유통, 항공, 식음료, 엔터,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계와 원자재,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앞으로 핵심 관심 사항은 공급망 차질이 부각될 것이냐 아니면 공급망 차질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연말 소비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좀 힘겨루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와중에 내년 1월과 3월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번 연말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글로벌 이벤트 14, 15일 FOMC 열리고요. 14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의 발표 그리고 15일에는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미국의 소매 판매 수입 물가 지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해 두시면 그 이벤트별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고요. 네. 주말 공개 강연을 통해서 네. 21년도를 좀 마무리하고 네. 내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또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주말에도 열일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전략 좀 잘 세워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계좌의 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업종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건설입니다. 실보다 득이 많을 2022년이죠. 이번 연도에도 건설 업종들이 올해 초반도에는 좀 반짝 빛났는데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좀 많이 돋보이면서 건설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건설 업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자 전통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상승한다면 함께 올라줄 것으로 또 보고 있는데요. 어떤 득이 있을지 먼저 건설 업종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업종으로는 건설 업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11월 24일 발간된 키움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건설 업종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실보다는 득이 많을 22년, 내년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늘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그간 좀 살펴드린 업종을 보면 메타버스를 필두로 반도체, 통신 장비, 카메라 모듈, 지난주 OLED 디스플레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건설 업종인데 이제는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이후를 준비할 때에 건설 업종도 관심 섹터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런가 키워드로 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공급은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 주택 공급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천명하고 있고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22년도 건설 업종은 실보다는 득이 많을 업종, 섹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유망 업종이기 때문에 12월 연말을 준비해 나가는 이때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에는 저가에서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갈 만한 그러한 업종으로 OLED에 이어서 이번 주 건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건설 업종에 대해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업종 투자로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21년도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 섹터 및 건설 관련된 종목들 좋았습니다.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수주 재개와 더불어 상승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다소 부진한 업황 및 주가 상황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주 투심도 다소 위축된 모습입니다. 건설주 투심이 위축된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선 불확실성이 있어서 모두 다 조금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만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에 따라서 건설주 관련된 영향 받았습니다. 해외 수주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까지도 약세 흐름들을 조금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1년도는 상고하저의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한데 후보에 따라서 민간 공급이 더 우세하냐 또는 공공부문의 공급이 우세하냐 이 부분들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내년부터 일부 완화가 될 것이고 결국 주요 정비 사업자들 분양이 내년으로 대거 2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건설주도 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아갈 때에 하나하나 미리 종목들에 대한 선정을 해 놓으시면 그 바닥에서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가 건설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일부 거쳐지게 된다면 건설주 기존
상승 모멘텀들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주택 공급에 대한 기조는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후보 모두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 내년도의 상승을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자들의 실적, 구조적 개선 효과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어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 공급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실적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실적이 개선되는 요인들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재개발, 결국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관련된 쪽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견조한 주택 수요를 좀 본다면 여전히 서울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주택 수요도 여전히 견조할 전망이고 올해 실적이 부진한 여파는 내년도로 분양이 되고 2월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연된 2월 된 영향은 내년도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잃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인데요. 서울시는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올해 정비사업 수주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조금 규제나 심사가 조금 간편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10대 건설사들이 이러한 총 정비 사업 수주의 규모가 21조 8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와 후년도까지도 좋을 전망이 이 수주 잔고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정비 사업 관련된 잠재 공사비가 약 319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빠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아파트 외벽에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는 리모델링 선정이 되었다라는 현수막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건설사들의 실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더 많이 보이게 된다면 건설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정비 사업을 통한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수주가 주가의 업사이드를 더 높게 만드는 기대감을 높게 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조금 완화가 된다면 여기에 더불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건설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비 사업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재건축은 용적률에 따라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초과이익 환수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나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2030년도까지 리모델링 적용 가능 단지를 약 3,000단지 이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향후 사업 그리고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업종 관련해서 또 투자 포인트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빠르게 좀 요약해보면 재생에너지겠죠. SMR, 해상풍력,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 수처리 사업 관련해서도 해외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업종을 총망라했을 때에는 내년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업종이 건설업종이다라고 해서 이번 주 섹터를 선정해 보았고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은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주 건설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건설 업종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하신 분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탄소 배출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좀 인류 생존 테마라고 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 연도에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가 한 65%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날에 해외 상장지수, 해외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이 상장지수 펀드 ETF가 4가지나 무려 동시에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환경에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한동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ETF라는 것은 이제 펀드를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결국 이러한 펀드가 상장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그런 관련된 섹터 내의 종목들로 이렇게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상승 나올 때 제가 이제 뭐 인류 생존 테마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이 유니슨이라든지 뭐 이제 풍력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니드 같은 이런 종목도 있었죠. KC 코트레일 그리고 후성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런 하나의 이제 테마군을 좀 형성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세계 시장 규모가 316조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뭐 그런 시장 규모, 작은 뭐 시장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시장인데 이 시장 규모가 이제 2년간 한 6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기후변화, 이제 실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주말에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토네이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를 입고 했는데요. 영화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그 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큰 메가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금전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실체가 어느 정도 생긴 부분이 결국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의 선물 가격이 한 10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도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 상품들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뭐 거래 대금적인 측면이나 좀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ETF를 하나 가져왔는데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라고 해서 이 ETF는 유럽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과 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 가격을 좀 추종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오다가 금요일날 가격이 좀 갭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오미크론의 이제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급락했던 바로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럼 이제 유가 급락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독일 전력 선물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탄소 배출권 선물 급락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생산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그런 탄소 배출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야지 그 가격의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꺾였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조금 하락시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긴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이제 ESG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은행들 그런 곳에서 전망을 하기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10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탄소 배출권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포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국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쓰레기 봉투가 정부에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봉투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신다면 결국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기술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팔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사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기술이 이를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이 탄소 배출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고 한정적인 그런 수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을 급격하게 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룰이기 때문에 무한정 이런 탄소 배출권을 풀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같이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금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배출권 가격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가격과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이제 아시아권 쪽에서 이런 탄소 배출권 상품들이 나온다라면 좀 눈여겨보고 우리가 분산해서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간, 5년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라면 뭐 글로벌적으로 정말 획기적인 어떤 기술이 나타나서 지구상에 있는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기업들이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탄소 배출권 시장은 계속 앞으로도 커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로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ETF 상품을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처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상품과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봤고요. 유럽 쪽에서는 지금 성장성이 매우 강한 시장입니다. 탄소 배출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씩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담으셔서 좀 포트폴리오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이런 이야기들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장하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며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타사 유사 명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